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귀한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정안기 박사님이신데요, 최근에 충성과 반역이라는 아주 중요한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조갑제닷컴에서 출판된 책인데,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군대에 지원해서 갔던 병력이 일제시대를 거쳐서 군사훈련을 받고 6.25 이후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역할을 해서 책 제목이 충성과 반역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제목을 달았는데요. 장안의 화제작이었습니다. 현재도 진행형인 중요한 문헌인데, 오늘은 이 정안기 박사님이 일제시대 군 문제의 최고 전문가 라서 백선엽 장군이 이제 돌아가시고 백선엽 장군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다만 이제 공격받고 있는 포인트가 뭐 간도 특설대에 근무하면서 맞으면 뭐 독립군을 때려잡았으니까 국립묘지에 가면 안 된다라는 좌파들의 주장이 있는데요. 그 주장이 얼마나 헛된 주장인지를 오늘 정안기 박사님 모시고 우리 틀딱TV 시청자님들께 한번 자세한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백선엽 장군님 분향소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저는 한 3일 정도, 그래서 그제는 저기 병원에 있는 아산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가서 뭐 참배를 했고, 네. 어제 또 광화문 광장을 또 두 군데 다 가셨군요. 그랬는데, 뭐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한산했는데 점점 네. 거기 이 참배객들이 늘고 있고, 오늘은 가보니까 뭐 이 비가 오는데도 인산인해였다고. 인산인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참 맨 처음에는 참 우울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기분이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백선엽 장군 돌아가신 게 박원순 시장의 그 자살 그 사건하고 이제 대비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 우파 시민사회 쪽에서는 백선엽 장군에 대한 어떤 폭발적인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뭐 배경 설명을 좀 하신 거고, 우선 그 간도 특설대라는 부대가 맞으면 일본군에서 언제 생겨서 어떤 일을 하고 언제 이제 그 활동을 종료하게 됐는지 좀 간략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여기 우파 이 시민들 가운데서도 해방 이후 백선엽 장군의 행적 혹은 6.25 전쟁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이 용존분투와 그 뜻에 대해서는, 행적에 대해서는 다들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제 시민직이 특히 만주국 장구회로서 간도 특설대에서의 그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입장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그 간도 특설대의 이미지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그야말로 이 축적된 그야말로 그 터무니없는 연구들의 어떤 그런 성과에 기초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 박사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개인적이라는 게 그냥 정말 자연인이 아니라 이 분야를 오래 연구하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그 연구를 했더니 터무니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 충성과 반역에서 육군 특별지원병 연구를 했습니다만, 딱 그 연구를 해보고 나서 바로 간도 특설대 문제, 그리고 백선엽 장군의 문제를 시야에 넣게 되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심각하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횡행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호국의 영웅이 어떻게 이렇게 벽이 친일파로 내몰리고 그런 이제 그 한심한 현실에 크게 분노하게 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틀딱TV에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 사정을 좀. 우선 말씀하신 대로 간도 특설대는 1938년 12월에 결성이 되었고, 부대원들은 주로 이 간도성, 이 간도성 하게 되면은 중국 동북 지역의 안도현, 연기련, 화룡현, 왕청현, 훈춘현, 이 5개 현에 거주하고 있는 이 제만 한국인들의 자제로부터들 가운데 선발된 이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동북 삼성,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략 간도라는 게 이제 요즘의 동북 삼성 그쪽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미 그 조선 내에서 1910년대, 20년대를 걸쳐서 30년대에 걸쳐서 다수의 조선 내에 있는 한국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만주로 이주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1940년경이 되게 되면은 만주 전 지역에 한 150만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 교포들이 그렇습니다. 동포들이. 그 가운데 간도성에는 약 한 80만 정도의 우리 한국인 동포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자제들로부터서 18세에서 20세 정도의 를 대상으로 해서 이 병력들을 지원을 받아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라는 거는 그 당시 존재하던 만주국의 만주 군대 만군 휘하의 간도 특설대라는 특별한 이제 목적을 가진 부대인데 이 특별한 목적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간도 특설대의 정식 명칭은 독립 이 수비대 보병 제21부대가 네. 정식 명칭이고 네. 통상 우리가 간도 특설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대를 창설하게 되는 그 부대의 목적은 당시 이 1938년 당시에 이미 장고봉 사건으로 이 국경 문제를 둘러싸고 이 일본군과 소련군이 크게 싸웠고 또 이미 38년 5월 시점에서 이미 거기 이 노무환 사건이 지금 발생해서 이 만주국 서부 지역에서는 이미 이 간동군과 소련군이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동북 국경에 지금 지역이 좀 비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거기서 이 부대를 창설하게 되는 이유는 소련을 가상 적국으로 삼아서 잠입 탈출 폭발을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만주국의 대소련 특수부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만주 특설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주로 조선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민족들? 전부 조선입니다. 100% 조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대가 단지 뭐 간도 특설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러시아 국적을 갖는 러시아인들로 만들어진 특설부대가 있었고 몽골인을 그러니까 민족별로 그렇습니다. 일본군이 이제 말하자면 민족별로 소련을 상대로 싸우는 부대들을 다 따로 만들었고 그 중에 조선인으로 된 게 간도 특설대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부대원들은 다 국민학교 이상을 나와야 됐고 그래서 실제로 선발해서 보게 되니까 다 중학교 이상. 네, 학력이 그 당시 기준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의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대 위치는 간도성 영길현 명월구라고도 하는 지역인데 주로 경도선 그러니까 이 신경에서 저기 토문을 잇는 철도가 있었는데 그 한 역 근처에 부대가 위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대가 거기 있다고 해서 활동이 거기서만 있었던 건 아닐 거아요. 특수한 부대라는 게 말하자면 좀 요새로 치면 뭐 어디 기동 어디 몰래 가서 폭파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지금 훈련은 거기서 하더라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작전은 실제 뭐 국경 너머까지 들어가고 막 그런 부대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그 부대가 편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38년 12월에 창설이 돼서 39년 10월부터서 이 동북 삼성 지역, 여기 동북 삼성이 아니라 간도성 일대 지역에 대한 그 동북 광일연군에 대한 토벌 작전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간도 특설대가 하는 게 아니라 만군이. 이제 간동군 혹은 만군이 다 저기 경찰까지 포함을 해서 한 9만 명 정도의 병력이 동원돼서 이 간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이 토벌 작전이 진행됐는데 거기에 이제 이 부대가 간도 특설대가 동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이런 이제 이 토벌 임무도 수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토벌대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한데 그런 건 아니고 당초 목적은 바로 그런 이 소련 자체를 가상적국으로 하는 특수부대로서 창설이 되었고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설은 38년 12월이고 실제 동북 항일연군을 적극 토벌했던 당시 관동군은 작전은 39년 10월에 시작이 돼서 그렇습니다. 끝까지 갔나요? 그럼 2차 대전까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41년 3월에 이 토벌이 종료가 됩니다.
토벌이 종료가 됐다는 거는 그러면 그 동북항일연군이 완전히 초토화됐다는 얘기죠.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없다는 게 그러니까 실제 동북항일연군은 그러면 만군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패잔병도 없이 다 이제 정리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이 김일성을 비롯한 그 일부의 병력 한 150명 정도가 소련 측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소련 국경을 넘어서 그렇습니다. 88여단인가 하는 대로 글로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 말하자면 41년 3월이 되면은 간도 특설대를 포함한 관동군의 작전으로 동북항일연군이 간도에서 활동하던 것은 깨끗이 정리가 돼버렸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 과정에서 살아남은 패잔병들은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완전히 러시아 쪽으로 가버려서 그렇습니다. 맞아 간도 지역에는 더 이상 독립군이 없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네. 이미 그 오다 하루키를 비롯한 이 그런 김일성에 관한 동북항일 전쟁에 관한 유명한 연구들에서 다 밝혀진 내용들입니다. 아 일본 학자들도 이미 다 밝혀놓은 와다 하루키도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것이 어떤 부대인지 좀 설명을 잠깐 해주시는 게 여기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애하에 동북 지역에서 그 항일 투쟁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빨치산 혹은 뭐 유격대 같은 그런 성격으로 36년 7월에 결성이 되었고 병력 규모는 총 한 3,000명 규모가 되었으며 거기에는 1로군, 2로군, 3로군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이 부대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동북 항일 연군 할 때 그 연군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군이라는 얘기죠. 연합군의 성격인데 그것이 무슨 뭐 민족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바꿔 말하게 되면은 뭐 조선인, 중국인, 러시아인, 만주인 뭐 저기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거기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연합이 아닌 계급적 연합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북항일연군에는 공산당 출신자들 플러스 그리고 만주 그쪽 지역에서 활동했던 중소규모의 다수의 그런 마적단들, 비적들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연군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실제 그 사진을 하나 봤더니 김일성이 포함된 사진에 보면 러시아 사람, 중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사진을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기억이 나는데 동북한 그것은 아마도 이 소련 쪽으로 넘어가서 찍은 사진일 것입니다. 그런가요? 예. 보니까 그때 그 부대장은 중국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 사람이 뭐 주보중일 겁니다. 주보중, 주보중이고요. 뭐 그래서 동북항일연군에는 그러면은 한국인들은 저기 누구였느냐라고 하는데 바로 제1로군, 제2방명군의 군장이 바로 이제 김일성이었고 그 예하 부대원들 규모가 한 300명 정도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부대가 아니고 굉장히 소규모 부대였네요.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북항일연군이 36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은 아까 39년 12월쯤에 맞아 만군이 관동군이 이 동북항일연군을 토벌하는 작전을 개시해서 41년 3월이 되면은 토벌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패잔병들은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도망가서 만주는 완전히 일본군의 맞아 관동군의 장악하에 100% 이제 장악이 돼 있는 상태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백선엽 장군은 거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선엽 장군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력은 저기 1920년생으로 평양사범을 39년에 졸업을 해서 40년에 봉천군관학교 제 9기생으로 저기 입교를 해서 41년 말에 2년이죠. 그래서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42년. 41년 말입니다. 41년 말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만주 국군 소위로 임관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무수에 있는 신병훈련소에 그 육군 소위로 소대장으로 보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대장으로 근무 시작한 게 42년쯤 되나요? 그럼?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고 그러다가 간도 특설대로 전속을 한 것은 1943년 2월이고 43년 2월. 예, 2월이고
그렇게 해서 간도 특설 때는 45년 한 봄까지 아마 한 4월, 5월인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저기 백장군의 뭐 기록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2년 정도를 거기서 간도 특설 때 근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은 봉천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망군에서 근무하다가 간도 특설대에 배치받은 것은 43년 2월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분명한 사실이면은, 그렇습니다. 44년 2월이면 이미 벌써 아까 우리 독자들 시청자들 때 말씀드렸다시피 동북항일연군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게 1941년 3월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 가기 2년 전에 맞으면 때려잡을 독립군이 싹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저쪽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저기 만주에 가서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라는 식으로 계속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호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가 왜 어떻게 나왔을까? 네, 그것 좀 설명해 대해서 주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간도 특설대가 최초로 세간에 입에 오르게 된 것은 1993년에 연길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족 이 역사학자라고 뭐 자칭 이야기하는 차상훈이라고 하는 분이 네. 악명 높은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논문을 아, 위만주국사라고 하는 그 당시 그 길림 인민출판사가 집필한 책에 그런 논문을 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논문이 실리게 되는 이유는 배경은 1980년대에 이 중국 공산당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항일 투쟁을 부각시키고자 동북 항일연군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호응을 해서 바로 이 동북 항일연군을 토벌하는 데 앞장선 이 한국인 부대인 간도 특설대를 악마화시키는 네. 그런 이제 작업의 일환으로 이 연구가 등장을 했고, 차상훈이라고 하는 인물은 또 어떤 짓을 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저기 간도 특설대에 근무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거짓말을 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군요. 처음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간도 특설대에 사실 근무도 안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무했다고 또 맞으면 뻥을 쳐서 뻥을 박 쳐가지고, 대통령이 뭐 독립군 때려잡아서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에 이 차상훈이 역할을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백선엽 장군도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동북 연길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조선족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많은 논문들을 검토해 보지만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예. 뭐 터무니없는 그분들은 그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은 있습니다. 역사를 다 자기들 편랜대로 새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한국의 입장 혹은이 조선의 어떤 그런 독립과 관련되는 논점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네. 아니 거기다가 뭐 어느 입장이건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데 전부 이게 가공 맞으면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어이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진짜, 있고, 지금. 완전히 그야말로 거기에서 그 활동했던 백선엽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악마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전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토지주사 사업이 우리나라 토지의 40%를 수탈해 갔다라 그러면서 그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되는 과정에 보면은 1960년대인가에 일본에서 엉터리 학자가 하나 그 얘기를 해서 그거를 막 우리나라 학자들이 검증도 안 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국사 교과서까지 진행되는 그 과정하고 똑같네요. 자. 엉터리 학자가 시작해 가지고 그냥 참. 이 차성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터무니없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그대로 이제 한국에 있는 역사학계에서 그러니까 활동하는 똑같은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그야말로 앵무새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신주백 같은 사람, 김주용 선생, 조곤, 이분들은 학자하고 이제 뭐 일반 언론인으로서 그 간도 특설대 책을 쓰신 분이 바로 이제 김효순 같은 분이신데, 뭐 이런 것처럼 전혀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이 검토되지 않고 그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그야말로 뭐 인용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던 것이죠. 실증 안 거치고. 그렇습니다. 똑같군요. 야, 그래서 처음에 저로서도 답답하고 한심하다 뭐 그런 생각을 뭐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앞으로 좀 우리 국민들한테 좀 잘 알리고 사실관계를 좀 설명하시는
작업을 좀 추가로 그러니까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 좀 충성과 반역 같이 또 중요한 책을 좀 내셔야겠네요. 글쎄요, 그러려면 내가 뭐 중국어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중국도 가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아예 가셔야죠, 당연히. 야,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뭐 논문을 한번 글은 써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정리를 쓰셔야죠. 해서. 아, 최고 전문가시니까 당연히 한 역할, 그건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김일성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네, 중요한 과연 포인트죠. 그들을 네. 우리 국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독립군인가? 네.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우리는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야, 김일성이는 이미 평양에서 1913년에 태어나죠. 네. 그렇게 해서 만주로 국민학교를 채 마치지 못하고 연길로 이사를 했고, 네. 이주를 했고, 거기서 국민학교를 나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중국인한테 재가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중국인 아버지. 예, 거기 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게 26년경인데. 네. 그러다가 이 학교를 다 못 마치고 중퇴를 하게 되죠. 네. 뭐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비적 집단에 뭐 속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31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일성이가 태어난 것은 조선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지만, 네. 그 사람이 실제로 잔뼈가 굵은 것은 바로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네. 자기 이력을 쌓았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1934년경에 동북 인민혁명군이 결성이 되는데, 네. 그 동북항일연군의 그 전신으로서 이제 그때 이제 자기도 김일성도 하나의 소부대를 결성을 해서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특히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조선 내에 최초로 알려지게 된 것은 36년 한 9월부터입니다. 네. 그때 신문에 이제 김일성의 이름이 나오게 됐고, 김일성 이름이 가장 크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은 보천보 전투가 되겠습니다. 보천보 전투가 뭐 별거 아닌데 엄청나게 그 큰 사건으로 좀 포장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 보천보 전투가 이게 발생했던 것이 37년 6월 4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김일성 부대가 한 150명, 90명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갑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국 광복회 회원들과 합세를 해서 네. 딱 오후 10시에 그 보천보를 습격을 해서 11시에 철수를 하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거기서 활동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 그 보천보는 상당히 조그마한 그 이제 마을이었고, 파출소 지소 같은 뭐 그런 수준이었다고 그러죠. 한 308호 정도 가구가 있었고, 마을에. 예, 인구가 한 1383명 정도. 그리고 해산진에서는 약 한 20km 거리에 위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압록강 바로 백두산 밑에 있는 그런 부대고, 바로 거기서 이제 해산진하고 가까운, 해산진은 뭐 그쪽에 압록강 북부 그 국경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를 이루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습격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군 부대가 조그만 부대가 있었어요.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파출소도 없고 그냥 마을을 습격한 거예요. 주재소가 주재소라는 게 이제 요새 말로 하면 파출소.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 경찰의 주재소가 파출소가 있던 데를 지금 약 90명 정도 되는 병력이 습격해서 그것을 뭐 단 1시간 만에 전부 다 약탈을 해가지고. 약탈을 했는데 그걸 엄청난 독립운동에 지금 전과를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거고. 왜 그렇게 이제 엄청난 독립운동으로까지 이제 이게 홍보가 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이 언론들이 문제였습니다. 네. 동아일보가 그 당시 뭐 엄청난 동아일보가 그 6월 5일 날 자에 호해를 한 하루에 2번, 3번을 발행해 가면서 이 김일성 부대의 보천보 습격을
크게 홍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언론들도 이제 가세를 해가면서 연일 보도를 하게 되면서 언론의 선정주의가 그때부터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김일성의 이름이 이제 하나의 역사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선내에 있는 사람은 김일성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가짜 김일성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택도 없는 거짓말이고 바로 이 지금의 북한의 김일성이 당시의 김일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뭐 보천보 전투에서는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주재소 순사가 5명이었는데 다 도망갔어요. 그래버리고 그 순사의 아들인가가 한 명이 그 어린애였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총을 맞았고 그 다음에 성인 한 명,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중국집 이 가게 주인이 이 총을 맞아서 죽는. 그러니까 2명 정도의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고 그 외에는 뭐 기관총 1정, 소총 6정, 그리고 무슨 뭐 권총 2종 등등을 약탈하고 그의 이제 뭐 식량이라든가 물품들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해서 후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자기들로서는 보급투쟁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급투쟁입니다. 보급투쟁을 하고 그 보급투쟁의 대상은 정식 군부대도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파출소, 주재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5명 정도 되는 소규모 주재소를 엄청난 병력이 와서 털고 1시간 만에 철수하면서 그것을 대단한 독립운동의 전과인 양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 등이 언론들이 이렇게 이제 김일성의 신화화 시켜버리니까 바로 그걸 이제 김일성이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엄청난 무슨 뭐 전과와 전투가 벌어진 것처럼 뭐 이야기하는데 택도 없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일부 그 사람들이 그거는 주유소 습격 사건이다. 그렇죠. 주유소 그렇게 습격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죠. 그게 무슨 대단한 독립운동이라고 그러느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김일성의 그런 만주 항일 투쟁, 파치산 투쟁의 신화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알고 보면 전부 마적단이에요. 마적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은 이 중국 관내에 있는 마오쩌둥이 진두지하는 이 팔로군을 비롯한 이 중국 공산당은 예란 지역에 들어갔을 때부터서는 여기 주로 생산 활동도 해요. 그러니까 농민들하고 같이. 그렇죠. 이게 이 사상 공작 플러스 그다음에 항일 투쟁, 무장 투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산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스스로 조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농민과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물과 물고기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동북항일연군에서 활동했던 이 동북항일연군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요. 전부가 다 이 민간인들을 이 마을들을 습격을 해서 그러니까 방화.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마을에 그렇습니다. 가서 먹을 것을 달라. 그렇죠. 입을 것을 달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마을을 약탈하고 이 방화하고 살인을 하고 사람을 납치해서 인질로 삼아서 돈을 요구하고 당시에 여러 잡지 신문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가장 한국에서 국내에서 유명한 잡지가 바로 삼천리 아닙니까? 삼천리 유명하죠. 그 잡지에서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니까 바로 이 기자들을 그 동북 연길 지역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그 실태를 조사한 내용들이 리얼하게 삼천리 잡지 보도가 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뭐 보나마나 민간인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런 거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김일성 부대에 잡혀갔다가 인질로 잡혔다가 한 6개월 정도 억류됐다가 풀려난 체험수기 뭐 이런 게 있겠네요. 노인들을 전부 다 취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김일성 부대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당했는지 또 김일성 부대는 도대체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뭐 너무 생생하게 이 간도 특설 때 동북한일연군 김일성의 실태 그 와중에 우리 백순엽 장군은 간도 특설 때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김일성이 실제 독립운동했다는 것의 실체는 무엇이고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리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좀 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은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도 특설대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당시에
동북 지역에서 저기 살고 있는 네. 하나의 그 젊은이로서 네. 지원을 해서 갔다. 간도 특설때 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자기의 어떤 그런 고향민들과 네. 부모와 형제와 네. 그리고 동족들이 지금 이런 터무니없는 동북항일연군 김일성 부대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토벌을 해야죠. 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분들은 간도 특설대원들은 할 일을 한 거네요. 할 일을 한 것이고 바로 이 간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한국인들을 보호하는 네. 그런 이제 하나의 방파제 네. 로서의 그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도 그 자기 뭐 자서자료도 쓰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네. 있고 바로 그들을 우리는 무슨 빨치산 뭐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택도 없는 이야기고 마작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마작단은 당연히 토벌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이분들은 정말 군무에 최선을 다한 그런 이제 올바른 그런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네. 부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이분들은 이 해방 이후에도 한국군에 또한 들어와서 이렇게 건국과 호국의 주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김백일 장군, 앞서도 뭐 백선엽 장군도 물론 있지만 신현준, 네. 송석화, 이용, 임충식, 김용주, 윤충군 등등 네. 약 한 30명에 달합니다. 기라성 같은 분들은 야,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가 38년부터 45년까지 총 2,100명 정도가 선발이 됐어요. 네. 부대원들이 경력을 갖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한 30명 정도가 이렇게 한국군에 투신을 해서 이렇게 찬군과 건국과 호국의 주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되면은 전혀 이분들이 뭐 이 민족의 반역자라든가 뭐 독립군을 뭐 토벌했다든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 박사님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 간도 특설 때도 일본군 아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활동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대한민국 국군에 간성이 됐고 그렇습니다. 또 육군 특별 지원병도 그 사람들보다는 하급인가요? 군에 들어갈 때는 좀 하급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이등병으로 들어가서 일제시대의 군 경력을 거치다가 나중에 해방이 되고 6.25 전쟁이 했을 때는 우리 군의 핵심 어떤 대한민국을 지키는 역량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건 육군 특별지원병이건 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의 핵심 장치들이 됐는데 그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막 독립군을 때려잡은 사람들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이게 잘못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 개인으로 보면은 간도 특설대 가서 근무한 시기가 43년 이후이기 때문에 41년에 이 선멸된 동북항일연군하고는 맞아요. 동북항일연군을 때려잡는데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시기에 갔는데도 그걸 억지로 연관지어서 지금 그 때려잡고 있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네. 그래서 뭐 육군 특별지원병도 그러고 간도 특설대도 그러지만 한국인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만주 국군 혹은 일본군에 들어가서 이 국민의식을 체화시키고 그다음에 군사기술을 몸에 익혀서 그걸 가지고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창군과 건국, 호국에 크게 기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역사적인 문제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게 기여했느냐라고 하는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밑도 끝도 없는 일제시대 잘 알지도 못하고 살아보지도 않은 그런 사실들을 갖고 와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어떤 법률이라든가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참 터무니없다. 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끔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틀딱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주 정한기 박사님 모시고 평소에 우리가 조금씩 어설프게 알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아주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구나를 머릿속에 이제 그릴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좌파들의 이런 현대사 흔들기, 현대사 뒤집기에 대항해서 제대로 대한민국 역사를, 현대사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 틀딱TV가 끊임없이 새로운 대안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관을 우리 시청자들과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틀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